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피어스토리지의 김민철이고요. 지금 김주명 사모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지금 싱가포르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고, 그 어저께 얘기를 들었더니 비가 온 다음에 굉장히 추워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약간은 싱가포르는 항상 더운 날씨긴 하지만요. 그래도 요즘은 약간 겨울철에 가까우면서 약간 선선하긴 합니다. 물론 영하의 날씨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번에는 이제 싱가포르하고 한국이 이제 그 VTL 라인이 생겨갖고요. 곧 고객분들을 직접 찾아뵐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하기 전에 이제 저희에 대한 회사 소개를 또 드리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이제 김지명 사모님이 그 회사의 새로운 소식들을 업데이트를 해 주셨는데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제가 한 석 달 전인가에도 이제 VDI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좀 더 업데이트된 내용이 두 가지가 있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저희의 이제 고객이 예, 옛날 슬라이드에는 8,000명 플러스였는데 이제 9,000명 플러스가 됐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코비드의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훨씬 더 고객들이 더 많이 이제 늘어났다는 점을 부각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하나 정정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저희 이제 이게 김지명 사모님 9년이라고 하셨는데 저희 8년으로 8년 동안 이제 매직 쿼드런트 올 플래시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스토리지에서 1등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가장 큰 저희 이제 이 회사의 그 한 장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요약장표에서 두 가지가 3개월 동안 변화해서 제가 이걸 가져와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 마켓 쉐어는 3.9%로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살짝 내려간 부분도 있었는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팬데믹을 지나면서 저희에 대한 매출 급증이 일어나고 있어서 저희의 마켓 쉐어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시 요거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8년 연속인 매직 쿼드런트 이제 프라이머리 스토리지에서 8년 연속으로 저희가 프라이머리 스토리지 그러니까 블록 스토리지 영역에서 1등을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내용을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면 물론 여기에 그 리더의 영역을 보면 이제 델도 있고 IBM도 있고 다른 업체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의미하는 거는 그리고 좀 의아하게 생기실 수가 있는데 이제 그 N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곳에 지금 보면 그 밑에 비저너리 쪽에 있는데요. 왜 그렇게 되냐면요. 이 가트너 매직 컨트롤트 요 부분을 이해하시려면은 이거가 가트너가 본 영역은 파일 영역만 아니라 파일과 오브젝트 영역을 같이 보고 있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일과 오브젝트 영역에서 모두 수행력과 비전을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서 벤더들을 평가를 했기 때문에 아마 N사가 여기 비저너리 영역에만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비저너리 영역에 있다가 리더로 바뀐 이번 변화에서는 한 업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저너리에서 이제 엑스큐션도 잘하는 벤더가 되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그 영역은 파일뿐만 아니라 오브젝트 영역까지 모두 포함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의 하나는 이제 포토웍스가 이제 고객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들 물어오시는 제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것은 기가옴이라는 데서 그 포토웍스의 능력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한 것인데 첫 번째로 보면은 스토리지의 능력과 그다음에 두 번째로 데이터 프로텍션에 대한 능력을 모두 포토웍스를 가장 좋은 점수를 매기고 있다는 걸 여기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그 회사에 대한 좀 새로운 소식과 저희가 좀 자랑할 만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주제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그
고객분들이 옛날에는 약간 클라우드 퍼스트라고 했지만은 인제 이것도 약간 상식 뭐라 그럴까요? 약간 이제 클리셰적인 상투적인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여기서 보시면 이제 IDC에서 결과를 보시면 한 70%의 고객들이 어 잠시만요. 네. 70% 고객들이 인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70%의 고객들이 VM, 쿠버네티스, 멀티 클라우드 매니지먼트를 할 거라고 IDC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인제 ESG에서 보면은 이제 96%가 인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온프레미스에서도 약간 클라우드와 같은 경험을 가지고 싶다, 요런 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런 방향, 멀티 클라우드, 그다음에 인제 클라우드 익스피리언스를 온프렘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거의 가장 큰 핵심은 오토메이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토메이션과 그다음에 모빌리티, 그 두 가지가 되는데요. 그 두 가지를 이번 세션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지금 제가 한 15분 내지 20분 정도는 약간 미리 들어본 얘기들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저희가 여전히 고객사에서 보고 있는, 고객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며, 그다음에 그 고민들을 퓨어 스토리를 통해서 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반복적으로 오늘 이미 이 얘기를 들어보신 고객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세미나에 참여하신, 그렇지만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은 퓨어 스토리지가 여전히 고객분들이 레가시라고 생각하고 있는 고민들을 어떻게 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는 것처럼 보면은 스토리지를 매니지하는데 좀 어려움을 갖고 있고, 아니면은 그 스토리지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컴퓨트, 네트워크 스토리지를 하나로 포함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또 하나 인제 아까 전에도 보시다시피 온프레미스를 클라우드 라이크하게 운영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가장 대안이 됐던 좋은 모델은 사실은 HCI입니다. 그래서 HCI를 스케일이 작은 서버부터 클러스터로 시작을 해서 되게 계속 연동을 늘어나게 쉽게 연동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고객분들의 표현을 말씀을 하면 나는 어 인프라스트럭처를 플래닝할 때 티셔츠 사이즈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스몰, 미디엄, 라지 같은 걸로 할 수 있겠니?라는 요건에 대해서 사실은 가장 명쾌한 해답을 주는 건 HCI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거는 IT 기획 단계에서 보면은 굉장히 좋은 의미로 오는 간편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HCR을 운영해 보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는 플래닝과 운영의 입장에서는 조금 다른 괴리감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로 보시면, 여기서 보면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어떻게 인프라스트럭처 사일로를 만든다든지, 왜냐하면 퍼포먼스를 보장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베일러빌리티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아키텍처를 구성을 한다든지요. 그다음에 또는 다른 이유 때문에 코스트들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인제 문제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아 오늘 설명할 것들 중에 보면은 이제 컨테이너가 메인스트림이 되고 있는데, 그 컨테이너의 초창기들은 스테이트리스 볼륨, 그러니까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고 그냥 임시 영역의 데이터를 썼다가 그냥 없애버리는 그런 용도로 썼는데, 점점 컨테이너가 메인스트림이 되고 마이크로소프트 아키텍처가 메인스트림이 되면서 퍼시스턴트 볼륨에 대한 니즈가 훨씬 더 커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다양한 요구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어 가용성을 가져갈 것인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온프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운영하면서의 어베일러빌리티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그다음에 그렇게 운영하면서 어떻게 데이터 프로텍션을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는지, 고런 것들에 대한 챌린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퓨어 스토리지는 이러한 기능들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왔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짚어가고 싶은 부분은 이겁니다. 이제 저희가 포트웍스를 갖고 와서 그 인수해서 이제 쿠버네티스의 분야에서 가장 강력한 엔터프라이즈 기능을 제공하는 포트웍스가 하나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HSE 대비 저희가 CI라는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라는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코스트를 더 줄이고, 그다음 믹스드 워크로드를 한 번에 수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디스어그리게이션 아키텍처를 통해서 훨씬 유연한 인프라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옵티마이즈 리소스인데요. 그걸로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사실 퓨어스토리를 통해서 많은 코스트를 줄이실 수 있는데,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CI 대 HCI에 대한 비용 절감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CI를 사시게 되면은 인프라적 코스트를 줄이실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퓨처에 대한 그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고민을 안 해도 된다라는 거를 덜 해도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이제 그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 이거를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건 딱 한 가지인데요. 그 보면은 퍼블릭 클라우드의 레슨을 따라라. 그러니까 그 교훈을 따라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실제로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어떻게 인프라를 운영하는 거를 보면 여기 핵심은 가운데 있습니다. 패스트 컨버지드 네트워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기존에 이제 고객분들이 갖고 있었던 환경이 FC로 연결을 하거나 아이스카시로 연결을 해서 하거나 아니면은 HCR을 도입해서 하나의 그냥 피지컬 스토리지 안에서 컴퓨터 노드와 네트워크와 그다음에 그 스토리지를 구현했다라고 하면, 저희가 하이퍼스클러에서 왜 CI로 고집하게 되냐라는 거는 하이퍼스케일러가 하고 있는 행동들 때문입니다.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컴퓨터 노드와 스토리지 노드를 패스트 컨버지드 네트워크로 연결을 해서 디스어그리게이터 아키텍처, 그러니까 컴퓨터 노드와 스토리지 노드를 다루 분리를 해서 유연하게 컴퓨터 노드도 늘릴 수 있고 스토리지 노드도 늘릴 수 있고, 동시에 패스트 컨버지드 네트워크, 그러니까 백지 네트워크, 앞으로는 더 늘어나는 네트워크 밴드위드스를 통해서 퍼포먼스와 레이턴시를 같이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고객분들이 퍼포먼스를 보장받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보장받고 싶은 응답 속도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CI를 선택하시는 것이 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구현 방식도 베어메탈로도 구현하실 수 있고, GPU 클러스터도 만드실 수 있고, 컨테이너, 그다음 VM 같은 형태로도 컴퓨터 노드들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하이퍼바이저 위에서만 모든 것을 올려서 만들 이유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연성을 제공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즈 케이스를 봤을 때요. 제가 이제 유즈 케이스를 먼저 이제 다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 보면은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이제 CI냐 HCI냐를 떠나서 이제 고객사에서 어떤 워크로드들이 가장 많이 있냐라고 봤을 때, 첫 번째 가상화 환경에서 그 봤을 때 보면은 이제 콘솔리데이션에서 VSI를 얼마 전에도 저희가 그 아세안의 가장 큰 은행을 제안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봤더니 VM을 VM 팜에서 돌고 있는 게 3,000개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팜이 한 400개, 700개를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받아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하나 또는 두 개에서 스토리지에서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보시는 콘솔리데이션 VSI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이제 VDI를 또 운영하시는 고객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어메탈로 이제 티어 1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VM에서도 이제 티어 1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리모트 브랜치 오피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요즘은 그 엣지라고 옛날에는 사실 브랜치 오피스라는 표현이 더 많았었는데, 요즘은 좀 5G 네트워크가 도입이 되면서 IoT라는 얘기들이 좀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니즈들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제 제가 인제 다시 아까는 주제를 바꿔서 그러면 HCI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 이것도 인제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기본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첫 번째 이 보시면은 이거가 됩니다. 새로운 데이터 제가 새로운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컴퓨트 노드인지 아니면 스토리지 노드인지에 상관없이 HCI 벤더들이 레코멘드 하는 거는 밸런스드 노드라는 컨셉을 가져옵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은 어 고객님, 고객님은 컴퓨터 노드가 필요하다고 해서 컴퓨터 노드만 늘리실 수는 없고요. 데이터도 같이 리밸런스 할 수 있게끔 데이터도 같이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거를 이제 저희가 표현할 때는 HCI 텍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생길 때 결국에는 추가적인 비용이 고객분들, 그러니까 새로운 노드를 스케일할 때 분명히 처음에 시작할 티셔츠 사이즈였긴 했지만, 그리고 그 비용도 예 예측할 수는 있었지만 실제로 그 비용들은 매몰 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를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데이터들을 다시 리밸런스 하게 되는 부분이 되고, 이런 리밸런스가 일어나는 동안에 사실은 또 퍼포먼스 디그레데이션들이 또 일어날 성능 저하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전형적인 운영의 고뇌를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이렇습니다. 장애가 났습니다. 그래서 서버 장애가 났는데, 그러면은 얘네들이 실제로는 메인테넌스 모드로 가게 되고, 그러면 데이터들이 다시 다 리밸런스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다시 인제 새로운 애를 고쳐서 들어왔다고 치면 다시 또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 이런 그 반복적인 데이터 리밸런싱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계속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렇게 지금 이제 장애가 나서 리밸런싱이 일어나는데, 이런 부분이 일어날 때 그러면 IO의 기본적인 그 애플리케이션에서 요청하는 IO를 아 허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리밸런싱을 내부에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에서 요청한 응답 시간들이 늘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고객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HCI 벤더에서 어떻게 답변을 드리냐면, 그러면 고객님 어 CPU 스토리지 IO를 핸들링할 수 있는 CPU를 더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인제 약간 모순된 논리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인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런 IO 핸들링을 더 하기 위해서 CPU를 늘렸을 때 하는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또는 아까 전에 첫 번째 경우처럼 제가 스토리지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상황이 데이터가 필요한 스토리지 능력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도 제가 밸런스 노드라는 컨셉으로 왔을 때 컴퓨터 CPU도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랬을 때 어떠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라이센스 코스트가 발생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오라클 라이센스는 서버 단위로, 오라클이나 SQL들은 서버 단위로 CPU를 먹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는 오라클을 돌리기 위한 CPU로 산 게 아니라 HCI를 돌리기 위해서 스토리지 IO에 데디케이션 하기 위한 CPU입니다라고 내가 소명을 한들, 그 애플리케이션 벤더는 아닙니다. 저희는 서버의 CPU 코어 베이스로 라이센스를 차징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인프라를 사는데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를 늘리는데 사실은 내가 필요했던 건 스토리지 파워였는데 컴퓨팅 파워까지 CPU 파워까지 늘어나면서 결국엔 추가되는 애플리케이션까지 라이센스까지 증가하게 되는 이중고 현상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들이 가장 인제 업계에 많이 인제 돌고 있는 HCI가 갖고 있는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제 또 하나 인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이 어베일러비리티, 아까 전에 같은 그 어베일러비리티 상황에서 데이터의 리밸런싱이 일어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스토리지들이 어떻게 그때 그러면 그 응답 속도가 낮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고민을 HCI 벤더들이 해결을 할 것이냐.
이렇게 그 예측되지 않은 응답 속도, 스토리지의 응답 속도, 그런 것들이 이제 또 고민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실은 그 하이 퍼포먼스를 내기 위함의 티어 1 애플리케이션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HS 솔루션들은, 스토리지 IO에 기본적으로 8 CPU, 그 다음 메모리 사이즈도 픽스드로 우선 디폴트로 디폴트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티어 1 애플리케이션에서 1ms 미만의 응답 속도를 원할 경우에 사실 그거를 달성할 수 있느냐라는 커나큰 난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운영의 사일로를 갖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 운영을 하실 때 티셔츠 사이로 시작을 했지만 실제로 고객사에서 봤을 땐 이렇게 된 코스트 옵티마이즈 렉을 하나 만들고 퍼포먼스 옵티마이즈를 따로 만들고 또는 어베일러비티 옵티마이즈 존을 따로 만들고 그 다음에 VDI는 VDI를 따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원했던 부분은 실제로 고객사에서 이거가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이런 경우가 이제 ISP, MSP, 매니지드 서비스 업체 같은 돼서 만약에 이런 거를 운영한다라면 그건 좀 가능한 얘기긴 합니다. 이렇게 운영을. 근데 한 고객사에서 이런 식으로 사일로로 운영을 하게 되면은 코스트적인 비용이 굉장히 많이 추가될 걸로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보시면 이렇게 되면은 모든 것들을 다 하드웨어를 따로 사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어베일러빌리티 옵티마이즈라는 부분으로 제가 지금 여기 보시는 부분에서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 성능상의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이 코스트 옵티마이즈 같은 경우는 레이드 5 같은 구성으로 그 클러스터를 구성을 하는데요. 만약에 고객분들이 그 하나가 죽었을 때 더블 폴트에 대한 건 어떻게 우리가 니네들은 지원할 수 있니? 라고 하면 저희는 이레이저 코딩으로서 더블 폴트에 대한 것을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은 다시 어베일러빌리티 옵티마이즈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베일러빌리티 옵티마이즈로 바뀌게 된다는 것의 의미는 결국엔 비용이 증가한다는 의미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고객의 요건에 따라서 다 바뀌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들을 어떻게 내가 배치를 해야 되는지를 세밀히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가 믹스드 워크로드를 돈다는 요건이 있었을 때는 되게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플래시 스택, 그러니까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를 쓰시게 되시면은 실제로 그런 부분을 고민을 안 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로 코스트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안 하셔도 되고, 두 번째로 퍼포먼스, 세 번째로 가용성에 대한 부분, 이것들을 모두 HCI 대비 고민을 안 하셔도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CPU도 덜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덴시티도 더 높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요거에 대한 예는 제가 맨 마지막에 이 토픽을 가지고 TCO 분석을 한 게 있으니 거기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걸 잠깐 정리를 하자면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HCI가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 물론 단점에 대해서 더 많은 부분을 부각을 하긴 했지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런 단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건 CI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CI의 아이디어는 하이퍼스케일러가 쓰고 있는 디스어그리게이션 컴퓨터와 스토리지를 구분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패스트 컨버지드 인프라 네트워크, 그러니까 백지 같은 네트워크로 연동을 해서 전체 인프라들을 운영하고 있다는 아이디어에서 CI가 개발됐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조금 얘기를 좀 바꿔볼까 하는데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사실 이 가상화 환경에서 가장 많이 좀 포커스를 하고 있는 부분이 V볼이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저희가 서두를 열었을 때 고객분들이 하이브리드를 많이 선호하고 계시고 온프레미스에서도 클라우드 라이크가
같은 것을 많이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오토메이션과 두 번째로 모빌리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그럼 저희가 V볼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많은 역량을 뽑고 있냐면, 실제로 봤을 때 VMware를 온프레미스에서 운영하고 있다가 고객분들이 우리 이제 더 이상 온프레미스 말고 일부의 워크로드들을 가상화 환경을 퍼블릭 클라우드로 옮길 거야. 그렇게 되면 VMware가 저희 거를 VCF에서 운영하시면 됩니다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이동 자체가 만약에 여기서 셧다운을 하고 클라우드에서 바로 그냥 인스턴스를 올릴 수 있는 서비스라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연속성을 가져야 되는, 그러니까 데이터의 연속성이나 아니면 서비스의 연속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하면 모빌리티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요. 그것이 만약에 고객분들이 VMFS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들은 바로 데이 원에 퍼블릭 클라우드로 옮기긴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고객분들이 온프레미스에서 V볼 형태로 가상화를 쓰고 있고 VMware 환경을 쓰시고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바로 데이 원에 나는 VCF로 옮겨갈 거야 라고 했을 때 저희의 V볼을 이용하시고 계기 때문에 그 V볼을 이용해서 바로 퍼블릭 클라우드로 복제를 떠서 동기화 복제를 뜨시든 뭐 비동기 복제를 뜨시든 해서 그 스위칭 오프를 그 업무 전환을 하시게 되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가상화를 운영하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가장 많이 포커스하고 있는 부분이 V볼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 V볼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부분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서 모빌리티를 어떻게 지원할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얘기를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지난번 세션에도 VD 환경 안에서도 저희가 이제 NVMe over Fabric에 대한 니즈가 있으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가 이제 가상화 환경에서도 역시 이제 NVMe over Fabric에 대한 부분이 더 대두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제 VMware에서도 NVMe over Fabric 락키뿐만 아니라 이제 FC도 모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가시적인 부분에서 고객사에서 구현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그 vSphere 7부터 이제 저희들이 이제 VMware NVMe over Rocky 버전 2, 그 다음에 또는 FC들을 모두 지원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거는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링크를 보시면 실제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지금 이제 NVMe Fabric을 지원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정보를 가져가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그 NVMe over Fabric을 사용하시는 고객들의 니즈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레이턴시에 대한 부분을 줄이고 레이턴시를 조금 더 줄여보고자 하는 부분에서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테스트 결과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가 말씀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사실 저희가 그러면 NVMe over Fabric에 대해서 NVMe 또는 NVMe over Fabric에 대해서 얼마나 지원을 하고 있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저희가 처음에 NVMe라는 걸 처음 그 고객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게 2015년입니다. 벌써 6년 전 얘기가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NVMe가 대세가 될 거라는 거 알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시장에 적용을 시킬 거냐라는 걸 했을 때 첫 번째로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던 거는 저희 그 라이트 캐시로 사용하는 NVMe 프로토콜을 적용해 봤고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그 라이트 스루풋에 대한 기능 개선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저희가 2002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 저희가 들어온 게 뭐냐면, 그 저희가 기존에는 사실은 다른 고객사에서, 그러니까 낸드를 만드는 인텔이라든지 키옥시라든지 뭐
삼성이라든지 해서 이제 SSD를 받아서 스토리지를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2017년에 저희가 낸드를 이제 키옥시아나 삼성 같은 데서 받아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패키징을 하고 펌웨어도 저희 펌웨어로 만들어서 이제 FTL을 구현한 NVMe, 저희의 이름은 이제 다이렉트 플래시 메모리 모듈이라는 걸로 해서 고객분들한테 보여드린 최초의 그 NVMe 서포트 드라이브가 될 것이고요. 사실은 요즘 이제 고객분들의 그 RFP 스펙을 보면은 NVMe 드라이브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그냥 SSD를 지원할 것, 뭐 SAS 드라이브를 지원할 것 정도였는데 이제는 고객사의 그 RFP를 보면 NVMe 드라이브 필수, 그게 이제 티어 1급 업무에서는 무조건 이제 NVMe 드라이브, NVMe를 무조건으로 보게 되는 항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벌써 4년 전에 이거를 지원하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또 하나로 보면은 이제 2018년도에 들어온 거는 이제 저희의 연결하는 쉘프도 NVMe over Fabric을 지원하는 모습으로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갖게 되냐면은 작년부터 이제 경쟁사들에서 이제 새로운 스토리지 라이브를 이렇게 출시를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얘기할 때 저희는 엔드-투-엔드 NVMe를 지원합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걸 들어가 보면은 베이스 샤시에만 NVMe를 풀리 지원을 하고 이제 스토리지를 증설을 하고 싶어서 쉘프를 붙이게 되면 그거는 기존에 그냥 연결했던 SAS로 연결을 하게 되는 모습이었던 거죠. 그리고 데이터 쉘프 자체도 NVMe SSD가 아니라 SAS SSD를 지원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한꺼풀을 벗겨서 들어가 보면은 실제로 엔드-투-엔드, 그러니까 스토리지 내부에서도 NVMe를 전달한다는 것이죠. 이제서야 이제 몇 개 벤더들이 NVMe 드라이브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쉘프에서도 NVMe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그거에 대해서 이제 머추어한, 그러니까 성숙된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는 퓨어스토리지라고 저는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또 이제 한 거는 바로 1년 뒤에 이제 NVMe over Rocky, 그러니까 이서넷 베이스로 NVMe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것을 했었고 실제로 그 시점에 다른 경쟁사들의 FC도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왜 NVMe Rocky, 그러니까 이서넷을 통한 그 RDMA over Fabric을 지원을 했냐면 실제로 윈도우즈나 아니면은 VM웨어 하이퍼바이저들이 FC를 2019년 시점에 거의 지원을 하지 않았고 그 NVMe over Fabric FC를 지원하는 업체들은 OS들은 겨우 리눅스 몇 개 버전들만 지원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FC를 지원한들 메인스트림의 하이퍼바이저나 메인스트림들의 OS가 지원을 하지 않는 시점에서 저희가 NVMe over Fabric FC를 지원하는 건 의미가 없었고 사실은 그 시점에 이미 NVMe Rocky는 약간 메인스트림의 형태로 아이스카시를 대체하는 모습으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선택한 거는 NVMe Rocky고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VMware vSphere 7에서 이제 NVMe Rocky 버전 2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거와 연동해서 이제 고객분들이 네트워크 커넥션을 구성하시면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실제로 이제 그래서 NVMe Fabric FC까지 지원을 하는 돼서 이제 실제로는 이제 프로토콜에 대한 지원도 확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엔드-투-엔드라는 표현이 2018년도에는 스토리지 안에서의 엔드-투-엔드였더라고 하면 이제는 애플리케이션부터 스토리지까지 엔드-투-엔드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었다고 보여주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테스트 결과를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실제로 보면 이제 VD 벤치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돌려본 결과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스몰 IO 랜덤에서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이제 스루풋은 한 14.6% 정도 증가를 한 걸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턴시는 한 21.4%가 줄어든 거를 이해하실 수 있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4K 시퀀셜 리드 같은 걸로 했을 때는
확실히 스루풋이 더 많이 좋아진 걸 보실 수 있고요. 81.3% 향상된 걸 보실 수 있게 되고요. 레이턴시 입장은 스루풋 대비는 그렇지만 많이 더 4K보다 향상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36.3%, 8%가 더 나아진 응답 속도를 보인 걸 보실 수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실제로 이것도 SQL이나 오라클 벤치를 돌린 건 아니고요. VD 벤치 스크립트에서 OLTP 라이크 같은 스크립트가 있어서 이런 걸 돌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저희만 이거로 돌린 건 아니고 실제로 이제 다른 N사나 다른 이제 서버 벤더들의 보면은 이거를 똑같은 형태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표준화된 그냥 OLTP 데이터베이스 형태를 시뮬레이션한 VD 벤치 스크립트에서 돌린 결과를 본다면 SQL에서 레이턴시는 한 78.3% 정도 줄었다는 걸 볼 수 있게 되고요. 그게 이제 보시면은 100% 로드를 했을 때 보고 80% 로드일 때는 한 43.3%, 그다음에 이제 오라클 같은 경우에 13.2%, 35.7% 레이턴시들이 모두 개선이 된 거를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첫 번째 토픽의 마지막에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비용적인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제 세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이 고객의 요건이 요 상단에 있습니다. 보시면은 1500VM을 180TB로 한 10만 IOPS가 고객 욕구 조건이었고요. 지금 어떻게 저희가 이걸 비교할 수 있게 되었냐면 운이 좋게 이 고객은 매니지드 서비스 고객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VX 메일로도 이거를 돌리고 또 한쪽엔 플래시 스택으로 똑같은 요건으로 이제 1500VM에 180TB를 운영을 하게 된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쪽에서 보시면은 실제로 이제 퓨어 스토리지가 렉으로만 계산을 해보면 VXRAY V센이 28U가 필요했는데 저희가 이제 15U가 필요하게 되고 이제 전력도 한 반 정도 한 60%만 사용하면 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도 덜 필요하게 되고 CPU도 VXRAY이 499개 한 500개, 그 다음에 저희가 480개 그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을 봤을 때 이 우측의 하단을 보시면 비용이 이렇게 줄어든 것을 원이어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금액도 보시면은 지금 V센으로 운영하시게 되면 814만 불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513만 불 정도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실제로 CI를 사용하시는 것이 HC를 사용하시는 것 대비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성능을 보장할 수 있고 가용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객분들이 다른 약간 클라우드 라이크 같은 운영의 묘를 진행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HCR가 하나의 답변이 될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성능, 가용성, 그 다음에 안정된 응답 속도를 생각하신다면 CI가 답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유즈 케이스에서 다시 돌아가 보면 컨솔리데이션 BSI에서 보면 아까 전에 보면 HCI 같은 경우에는 사일로,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 사일로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티어 1 애플리케이션은 퍼포먼스의 이슈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싶은 거는 이 두 가지 업무에 대해서는 CI를 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 브랜치 오피스, 엣지 단에선 HCR을 고려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CI는 처음에 구성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초기 비용이 좀 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스몰 브랜치나 엣지 단에서 사용하시기에는 사실 비용적으로 그렇게 좋은 선택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저희의 이제 플래시 스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런 전형적인 업무에서 어떻게 하면은 성능과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저희가 V보를 왜 이렇게 개발하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모더나이즈 엑셀라이트 현대화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이게 의미하는 거는 무엇이냐면 이제 쿠버네티스를 컨테이너 환경을 어떻게 지원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모든 그 업체들이 보면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모놀리틱 아키텍처에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전환하는 모습으로 가게 되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을 패치를 하기 위해서 전체 애플리케이션을 새로 빌드하는 그런 복잡성을 가져가는 것보다 서비스 단위로 나눠서 실제로 패치도 서비스 단위로 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CI/CD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위함이기 때문에 실제로 컨테이너 환경, 쿠버네티스 환경이 메인스트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의 트렌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이제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제로 그러면 쿠버네티스가 어떤 벤더들이 쿠버네티스를 많이 사용하냐라고 봤을 때 보면 메이저 두 개의 클라우드 벤더, 그러니까 아마존 EKS,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AKS들이 가장 많은 그 사람들이 이제 어답션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VM웨어 탄주가 이제 조금 더 파퓰러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을 보시면 이제 DIY, 그러니까 옛날에 고객분들이 실험 삼아서 디벨롭먼트 환경에서, 개발 환경에서 DIY 형태로 오픈 소스를 다운받아서 쿠버네티스로 임플리멘테이션 해보고 구현해보던 것들이 이제는 벤더의 솔루션을 갖고 오게 되는 쿠버네티스 솔루션으로 채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트렌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쿠버네티스 어답션에 대해서 이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부분입니다. 85%에 대한 부분을 먼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가트너에서 예측하기로는 이제 85%의 비즈니스들이 컨테이너에서 2025년까지 운영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거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결국에는 컨테이너가 메인스트림이 될 거라는 거죠. VM보다 컨테이너가 메인스트림이 될 거라는 것,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81%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많은 엔터프라이즈 업체들이 2개 이상의 퍼블릭 클라우드를 운영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그게 조사에서 밝혀졌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이게 모빌리티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쿠버네티스 어덥션에서 갖고 오는 다른 이제 맥락을 보면은 오토메이션과 그 다음에 모빌리티,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의 덕목으로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탄주라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EKS도 있고 AKS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탄주도 이제 쿠버네티스를 지원합니다. 탄주는 크게 하나의 프로덕트가 아니라요. 사실 여러 개의 프로덕트. 잘게 얘기를 하면은 한 5개의 프로덕트가 있지만 크게 말씀을 드리면 빌드를 지원하는 포트폴리오가 있고 런을 지원하는 포트폴리오가 있고 매니지를 지원하는 포트폴리오, 크게 3가지 영역을 지원하고 서비스 제품으로 봤을 때 한 5개의 제품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보통 저희가 만나는 고객분들이 VM웨어 탄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사실 빌드 부분보다는 런 쪽이나 매니지먼트 부분이 많을 거고 실제로 런 그리고 사실 보면 이제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TKG 그걸 이제 말씀하면 탄주 쿠버네티스 그리드라는 부분 그게 이제 사실은 VM웨어가 오픈소스 쿠버네티스를 받아서 자기네에 맞게 모디파이를 한 쿠버네티스 환경이라고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스토리지를 연결할 것인지 아니면 그걸 어떻게
개발자가 활용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영역을 얘기하는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TKG 또는 탄주 쿠버네티스 그리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사실 이 PVD, 그러니까 Pure Validate Design으로 실제로 vSphere 탄주에서 플래시 어레이를 어떻게 붙일 수 있는지를 이미 검증했고요. 이 문서를 보셔서 VMFS를 구현하시거나 V볼로 해서 탄주 컨테이너를 운영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를 운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골자를 잠깐 말씀드리면, 실제로 VMFS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V볼을 사용하셔서 VM웨어 탄주, 그러니까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어떻게 스토리지를 프로비저닝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문서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서를 보고 따라하시면은 시행착오 없이 VM웨어 탄주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플래시 어레이를 활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탄주라는 부분이 갖고 있는 거는 뭐냐면, 크게 맨 왼쪽과 맨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통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VMware를 쓰시게 되면은 기존에 오퍼레이션 하시던 분들은 vSphere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vCenter 영역에서 모든 리소스를 매니지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 VMware 탄주를 갖고 오게 되시면 그 개발자들은 vCenter로 접속하시는 게 아니라 이 탄주 쿠버네티스 그리드가 노출하는 것에서 API를 활용해서 볼륨을 프로비저닝 하거나 해서 이제 도커에다가 퍼시스턴트 볼륨을 모두 활성화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IT 오퍼레이션들이 IT 오퍼레이터들이 볼륨을 vCenter를 통해서 프로비전을 하거나, 또는 디벨로퍼들이 쿠버네티스 환경을 통해서 API 콜을 통해서 스토리지를 프로비전을 하거나, 이 두 가지가 모두 이제 가상화 환경에서 VM웨어 탄주로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은 VMware vCenter 서버가 필요하고 vSphere with 탄주라는 환경이 필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모빌리티라는 부분에서, 물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VMFS 환경에서도 VMware 탄주 도커를 퍼시스턴트 볼륨으로 프로비저닝 할 수 있지만, 향후에 모빌리티,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멀티 클라우드를 고려하신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V볼 형태로 구현할 수 있게 되고, 그것들을 모두 지원하는 건 플래시 어레이다 라는 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저희 이제 포톡스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이 세션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 포톡스가 왜 고객분들한테 좋은 엔터프라이즈 쿠버네티스 스토리지 솔루션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VMware가 첫 장기 2.5 버전, 3.0 버전, 지금 7.0 버전인데요. 2.0 버전, 2.5 버전, 3.0 버전에서 하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저희가 하던 거는 이거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뭐 VMware 클러스터라는 거가 아니라 EXSI 호스트 하나에서 그냥 VM들을 만들 수 있는, 이게 만약에 피지컬 영역에 그냥 국한되게 가상화를 하는 것이 이제 VM웨어 초기 버전이었거든요. 지금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실제로 하나의 물리적인 객체에 대해서만 컨테이너를 올리고 있고, 그 컨테이너들을 다른 쪽으로 모빌리티를 가고 싶었는데 그 모빌리티들이 전혀 지원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백업을 받고 싶었는데 백업은 어떤 백업이냐면 그냥 스토리지 차원에서 스냅샷을 찍는 백업이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어웨어하게, 그러니까 컨테이너 어웨어하게 컨테이너의 컨피규레이션과 스토리지의 데이터들을 모두 같이 백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아직은 지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다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실제로는 모빌리티, 그러니까 no ability to move persistent data라는 의미가 모빌리티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VM들이나 컨테이너들이 실제로는 어떤 클러스터 밖으로 또 움직이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베일러빌리티 피처들이 조금 더 줄어든다는 것이고, 실제로 다른 쿠버네티스 환경, 그러니까 맨 밑에 보시다시피 뭐 탄주 환경에서 내가 오픈시프트 또는 그거보다는 사실 탄주 환경에서 EKS나 AKS 환경으로 모든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의 기존에 구성했던 거를 다 가지면서 퍼블릭 클라우드로 옮길 수 있냐라는 부분에 대한 요건들을 지금의 다른 쿠버네티스 솔루션들은 지원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럼 퓨어 스토리지의 포트웍스는 어떻게 그걸 지원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보면, 임플리멘테이션에서 간단하게 한 줄을 요약하면 이거입니다. 다른 고객사들이 하는 거는 커넥터 방식의 어프로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커넥터를 인스톨을 해서 피지컬 어레이별로 1:1 매핑을 하게 되는 거고요. 포트웍스는 어떻게 그러면은 이렇게 1:1 매핑을 안 하고 N:1의 매핑을 지원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실제로 보면 이거는 상투적인 표현으로 봤을 때 두 가지 은유를 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를 지향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은 쿠버네티스 가상화된 쿠버네티스 스토리지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를 지원하는 스토리지가 유일하게 포트웍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다음 장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실제로 스토리지가 어디서 왔던, 그러니까 서드 파티로 와서 vSAN이 됐던, 클라우드 스토리지가 됐던, 그 다음에 V볼이 됐던, 아이스카시가 됐던, NFS가 됐던, 그거를 하나의 스토리지 디파인드 된 가상화 툴로 해서 컨테이너한테 프로비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갖기 때문에 CI/CD 하나 커넥터를 갖고 자기네 스토리지만 지원을 하게 되는 약간 제한적인 스토리지 모습이라면, 왜 고객분들이 포트웍스를 스토리지 프로비저닝 툴로 선택을 하게 되냐, 즉 이렇게 다양한 스토리지 환경에서도 소프트웨어 디파인을 해서 하나의 가상화 풀을 만들어서 컨테이너와 퍼시스턴트 볼륨을 볼 수 있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가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이동성이 가능하다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 포트웍스는 그래서 어느 클라우드든 어느 스토리지건 모두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릴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6가지의 기능, 그러니까 데이터를 저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백업, 그 다음에 DR, 마이그레이션은 실제로 다른 클라우드로나 온프렘에서 퍼블릭 클라우드로 가는 마이그레이션들을 지원한다는 것이고, 그런 부분, 그 다음 스케일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모두 포트웍스가 지원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아까 전에 이제 실제로 온프레미스에서 뭐 GKS나 아니면은 EKS로 옮기가다든지, 아니면 백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이제 모든 오브젝트에 대한 그러니까 데이터를 그냥 기존의 스토리지가 스냅샷을 제공해서 했던 거 말고 컨테이너의 구성 정보까지 모두 백업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는 것이 포트웍스 백업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트웍스가 DR, 그래서 실제로 메트로 간에서는 동기 복제 솔루션을 지원하고 웬 영역에서는 비동기까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DR 솔루션까지 지원하는 쿠버네티스 스토리지는 포트웍스가 유일하다는 거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많이 찾아주신다고 그냥 많이 문의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로 CI가 고객사에게 TCO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성능과 안정성 보장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VM웨어 탄주,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가상화 환경에서도 저희가 플래시 어레이 또는 포트웍스를 통해서 어떻게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제 3분이 남았는데요. 그 질문 한두 개 정도 받고 아마 오늘의 웨비나를 마칠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민철 상무님. 정말 좋은 얘기, 또 저희가 전달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서
시간이 벌써 3시까지 2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모님 발표해 주시는 동안 아무래도 저희가 뭐 쿠버네티스라든가 컨테이너 베이스의 그 가상화의 새로운 그 접근 방식을 이제 제안을 하시다 보니 질문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졌습니다. 한 60개 아주 정도의 좋은데요. 60개 정도의 질문이 들어와 있고요.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답변해 주시고 계시는 엔지니어분들께서 그 손가락이 불이 날 정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 이제 답변을 저희가 성실하게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시간 2분이 남았지만 또 함께 공유하면 좋을 것 같은 질문 2가지만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질문을 올릴 테니 김인철 상무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요. 이동춘님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입니다. 기존 HCI 사용 중에 vSAN 인프라 환경을 퓨어 스토리지와 같은 익스터널 외장 스토리지로 변경하여 구성할 경우 기존 vSAN의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등의 이관 공수 등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별도로 퓨어 스토리지에서 갖고 있는 베네핏 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무님.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봤었을 때는 우선은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 거는 이제 뭐 VM에서 제공하시는 뭐 스토리지 V 모션을 사용하신다든지 아니면 다른 이제 DR 솔루션을 사용해서 이제 VM들을 옮기실 방법들도 있을 것이고요. 이제 다른 방법으로 만약에 그러니까 서비스를 통해서도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할 수도, 그러니까 vSAN에서 CI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선택지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VM에서 제공하는 솔루션들을 통해서 고객분이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퓨어 스토리지의 프로페셔널 서비스 팀을 통해서도 사실 CI로도 옮기실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기를 바라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것은 언제든지 저희 세일즈나 이메일을 통해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황찬우 님께서 질문을 해주셨고요. 스토리지 백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차가 간단하고 속도인 것 같은데 속도는 올프레시 스토리지인 퓨어 스토리지가 속도 면에서 걱정은 없지만 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관리하고 확장하고 보안 소프트웨어와 함께 통합된 환경 구성이 타사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간편한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래도 그게 좋은 예전, 저희가 사실은 가장 그 백업 소프트웨어 업체들하고 많은 협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협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이제 첫 번째로 빔, 그 다음에 이제 루브릭도 이제 베리타스도 있는데요. 지금 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빔에다가 이제 플러그인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 플러그인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빔에서 사용하시는 그 화면에서 그쪽에서 이제 플래시 어레이로 바로, 그러니까 굳이 스토리지 콘솔로 들어가셔서 어떤 스냅샷을 크리에이션 하실 필요 없고, 빔 콘솔 자체에서 플래시 어레이의 모든 백업을 다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그런 화이트 페이퍼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필요하시면은 그거에 대한 부분도 같이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그러니까 한 줄 요약을 하면은 하나의 싱글 빔 콘솔에서 모든 백업을 진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신 내용을 좀 빔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사실 올해 빔과 함께 그런 어떤 솔루션 컨설팅 프로젝트도 많이 진행을 했고요. 또 빔이랑 함께하는 공동 웨비나도 많이 진행 중인데, 오늘 12월 10일 날 또 빔과 함께 또 재미있는 주제로 그 데이터 프로텍션에 관련한 웨비나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또 오늘 참여하신 분들에게 또 새로운 웨비나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철 상무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이미 약속한 시간을 넘어서서 이제 정말로 웨비나를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저희가 이제 새로운 측면의 새로운 기술 근거를 하여 많은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현업과 또 플래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는요, 일주일 이내로 땡큐 메일을 통해서
웨비나 다시 보기 서비스와 또 오늘 보셨던 발표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를 다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아직 설문차별을 마무리하지 못하신 분들은 웨비나 종료 후에 플랫폼은 10분간 더 오픈이 되어 있을 예정이니 그때까지 설문을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어스토리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도 더 유익하고 또 여러분들의 업무에 인사이트를 드리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웨비나와 이벤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늘 하루 좋게 마무리하시고요.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